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이니까 귀 쫑긋, 눈 쫑긋, 그리고 손은 바쁘게 필기하면서 시간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더욱더 힘내서 저희한테 유익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경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 진짜 체력 좋으시네요. 졸지도 않으시고 정말 열심히 들으셔서 제가 교육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감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치지 않고 너무 힘이 막 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넘쳐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시간, 제가 2시간 조금 못하게 굳이 영양학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교육은 여러분들 아마 이미도 많이 들으셨었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또 화장품과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피부에 가장 좋은 제품들은 어떤 것인지 이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티 영양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뷰티 영양학 중에서도 크게 카테고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피부 노화와 영양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하나는 면역과 피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면역 우리가 뗄 수 없는 얘기인 거고, 또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정리해보자 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모델은 최지우하고 누구예요? 라미란이에요. 75년생 동갑.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쪽에 박성웅 아시죠? 박성웅하고 김원준. 73년생 동갑. 왜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왜 차이가 날까요? 유전자가 달라요. 그렇다고 라미란이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좀 약간 이 동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태생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안은 어떤 거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난 예쁜 얼굴을 갖겠다. 아니다. 어려 보이는 얼굴을 갖겠다. 20대, 10대들은 아마 뭘 선택할 거냐면 예쁜 얼굴을 선택할 거예요. 그쵸? 그게 최고거든. 왜? 그때 다 피부가 다 좋거든. 그럼 피부 다 좋으니까 그 중에 갑인 게 예쁜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땐 예쁜 애들이 다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이라고 그러면 죄송해요. 제 나이 또래만 자꾸 생각해서. 저보다 젊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더 갑인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어려 보이고 윤기 있어 보이고 촉촉해 보이는 피부를 갖고 있는 그런 동안 얼굴이 훨씬 더 인기가 많고 또 각광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덧붙여.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근데 만약에 동안이 아닌 얼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고생을만 한다 보다.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쁜 얼굴보다는 어려 보이는 얼굴이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게 되면 더 매력적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되는 피부를 어떻게 하면 사수할 것이냐라는 거는 예쁜 얼굴로 사수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쁜 피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안의 피부의 조건은 있어요. 태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생적인 게 사실은 있었다. 그래서 한참 인터넷에 나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뭐였냐면 동안 피부의 동안 얼굴의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 동안 얼굴의 조건은 뭘까? 얼굴이 작아야 돼요. 첫 번째, 얼굴이 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눈동자가 동그래야 돼요. 눈동자가 가름한 것보다 눈동자가 동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볼이 튀어나와야 돼요. 볼이 옆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옆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고 어떻게?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강대뼈가 옆으로 솟는 분이 아닌 앞으로 쏟아 나와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요 얼굴이 누구냐? 동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긴 사람이거나 강대뼈가 옆으로 튀어나왔거나 안 그러면 눈이 이렇게 작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노안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얼굴 형태 갖고 얼굴의 모습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동안의 모습을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처지지 않고 뚜렷한 페이스 라인. 자, 그래서 동안이 되려면 어디 해야 될까요? 여기가 처지지 않아요.
여기 안 쳐져가지고 저 동안이시라는 얘기인 거죠? 반대. 예, 여기가 쳐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사수하자. 전체적으로 늙으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노화가 되면 흘러내려요. 어디서부터 흘러내려? 눈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여기 볼 넓어지고 여기 어디 팔자주로 흘러내리고 결과적으로 결정판은 어디서 결정판? 턱에서 결정판. 그래서 여기가 처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선까지도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안이라는 조건은 우리가 뭐 눈이 커요, 얼굴이 작아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주름 없는 매끈한 피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나는 얼굴이 좀 커서 난 노안이에요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노안이신 분들이 나이 들어서 피부가 좋으면 역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우리가 노안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려 보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탄력 있는 피부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탄력의 기본은 아까 어저께 얘기했던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애들이 탕탕하게 주어줘야 되고요. 그걸 받쳐주는 수분량이 많아져야지 탄력을 잡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잡티 없는 얼굴, 그리고 주름 없는 얼굴 이런 얼굴들에 대해서 어려 보인다라고 우리가 다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실게요, 여러분들. 나이가 어릴 때는요, 볼살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튀어나왔었어요. 잡으면 막 여기를 이렇게 막 옆으로 이렇게 볼살이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피부는 너무 얇고 투명했던 피부를 갖고 있었던 게 모두 다셨다는 거죠. 아닌 분은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얼굴이 약간 길어져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했던 우리 아들 얼굴이 요즘에는 저희 아들이 지금 24살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4학년이에요. 대학교 4학년이에요. 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그리고 그때는 한참 굉장히 말라. 얼굴이 또 되게 작고 굉장히 뾰족해지는 시기가 그때가 와요. 그래서 사춘기나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못생긴 시기가 언젠가 생각해보니 사춘기가 제일 못생겼더라고요. 맞죠? 여드름도 올라오고 막 코가 갑자기 커지고 얼굴은 막 이렇게 비대칭되고 막 이랬다가 점점점 예뻐지면서 서해물을 먹으면 그때부터 예뻐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좀 멋있어지긴 하지만 그러면서 턱선도 갸름해지고 얼굴이 약간 통통한 감은 없어지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중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중년이 들어가면 주름 하나씩 생기고 늘어지고 그러면서 흘러내려요. 아까 얘기했던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요? 이마에서부터 눈 밑으로 팔자주름까지 흘러내리면서 여기 밑에가 이제 자글자글하게 생기는 것이 바로 노화. 연령에 따라서 얼굴 형태는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그걸 딱 한 가지로 나이가 들게 되면 이렇게 땡땡했던 얼굴이 바람같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바람을 어디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바람 빠진 게 사실은 아니죠. 뭐가 빠졌어요? 수분이 빠졌어요. 수분이 빠지니까 단백질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받쳐줄 수 있는 수분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 얘를 딱 먹으면 이 콜라겐 엘라스틴들이 훨씬 더 탕탕하고 좋은데 이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콜라겐 엘라스틴들이 변질이 되고 변형이 되고 쉽게 끊어지는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수분 빠져나가고 자외선 피부에 노출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얼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델들이 지금 보여주는 사진의 모델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여러분들 뭐 보게 되면 막 90 넘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요 70대 초반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역이 어디냐? 몽고 지역, 뭐 이렇게 괜히 산악 지역, 고산지대, 뭐 사막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곳에서 사신 분들은 자기 피부 관리를 해요, 못해요? 안 하죠. 그냥 자외선 직접 받죠. 그 다음에 뭐 얼굴에 뭘 바르겠습니까? 바를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맨 얼굴로 이렇게 다니는 거지.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노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더디할 수 있는 방법은 화장품을 꾸준히 바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이를 먹어도 늙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젊어지기 위한 방법은 꾸준한 관리가 가장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노화라는 건 뭐냐? 그럼 왜 늙느냐? 그 늙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어저께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당화 얘기도 했었고 자외선 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피부 노화의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자외선. 그쵸? 그래서 자외선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 자외선을 차단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멜라닌도 많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자외선은 누구를 끊어놓냐면 콜라겐 엘라스틴을 끊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건조감이에요. 건조감.
아까 얘기했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모든 노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수분이 빠지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뭘까요? 산화. 변질된다는 거지. 지방이 변질되고 단백질이 변질되고, 특히나 우리 피부도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자체가 변성이 되고 변질돼 버리면 지지하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쉽게 끊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무너져버리는 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산화에 대한 얘기를 요즘에 가장 많이 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들으신 내용이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산화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활성산소부터 나온다. 자, 그러면 산소는 어저께 그렇게 중요하다. 산소가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뿌려주면 산소 테라피를 해주는데 왜 산소는 또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지? 이게 양극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없으면 안 되고 산소로 인해서 세포재생도 잘 되고 대사도 잘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산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얘가 항상 작용을 하거나 뭐를 남겨요? 찌꺼기를 남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 찌꺼기가 이름이 뭐예요? 활성산소. 다 아시겠지만 활성산소라는 말에 산소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활성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 원료에서 활성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성분은 무슨 성분입니까? 성분 중에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활성 성분 이렇게 쓰면은요, 이 성분은 되게 센 성분이에요. 효과가 좋은 애다. 우리의 핵심 성분이다. 활성이 되는 건 활성, 불을 붙여주는 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활성 성분 하면 화장품 원료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써요. 그런데 산소 앞에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으로 써요. 자, 활성이라는 말이 붙으면 산소가 정상적으로 돌아서 우리 호흡, 대사를 할 때 영양분을 태워주고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 산소는 항상 그런 대사 작용 끝에는 뭘 남기냐면 찌꺼기인 산소를 만드는데 그 찌꺼기인 산소가 뭐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쳐서 날뛴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활성인 거예요. 산소가 막 미쳐서 날뛰다 보니까 문제를 뭘 일으키냐, 가만히 있는 다른 세포들을 공격하고 그 공격했던 세포들이 변질이 되고 세포가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 핵도 파괴되고 DNA도 손상되고 그 세포가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변이가 돼서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 암이 생기는 경우들도 바로 활성산소에 의한 경우들도 대부분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동글동글했던 세포가 활성산소에 노출이 되고 얘네들이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찌글찌글하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제 기능을 할까요? 세포 분열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 활성산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성산소는 언제 많이 만들어질까요? 언제 많이 만들어져요? 많이 먹을 때. 과식할 때도 많이 생겨요. 많이 먹다 보면 뭐가 많이 필요할까?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얘를 태워야 되니까. 그러면 뭐가 많이 남아? 찌꺼기가 많이 남아. 그래서 많이 먹는 것도 문제고요. 운동을 많이 해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운동하는 거 막 진짜 그 요즘에 텔레비 보게 되면 누구예요? 운동에 막 너무 중독된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 김종국, 그쵸? 보면 저렇게 멋있는 몸을 갖고 계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지나치게 운동을 과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수명이 좀 짧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슬링 선수라든가 마라톤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수명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도 적당히 하는 게 좋아. 운동 지나치게 많이 뭐를 해? 호흡도 지나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 찌꺼기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몸 안에 독소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활성산소가 몸에 들어와서 무슨 역할들을 할 것이냐.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포를 변이시키더라, 유전자를 변이시키더라, DNA를 파괴시키더라. 결과적으로 세포의 기능들을 재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얘가 손상이 돼서 복구 재생이 안 되는 것도 가장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그 세포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를 일으키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혈관세를 일으키는 것들, 노화를 일으키는 것들, 치매를 일으키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유해산소다. 그쵸? 유해산소라고 부르게 되고 그 유해산소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활성산소는 피부에 어떻게 일으키느냐? 자, 활성산소를 놓고 보면 활성산소가 뭐를 변질시킬까요? 단백질을 변질시켜요. 자, 우리가 마가린 어저께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마가린을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썰고 난 다음에 얘를 그냥 바깥에다 내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고 색깔이 어떻게 변해요? 노랗게 변하고 문제가 생기죠. 그걸 뭐라 지질의 산화예요. 지방이 산화된 거예요. 자, 내 몸 안에서 내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되게 많이 먹었어. 그럼 뭐 아까 트랜스 지방이든 뭐 이런 기름들을 되게 많이 먹었어. 근데 이게 어쨌든 많이 먹다 보니까 어디에 낄까요? 혈관에 끼겠지. 그 혈관에 낀 기름이 활성산소가 막 지나다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마가린 변질되는 것처럼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산화예요. 그러면 혈관에 기름 끼는 것도 문제인데 그 기름 낀 기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산화돼서 누렇게 변하고 그리고 독성으로 변하고 그게 안 좋은 염증 물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산소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단백질도 한번 보자는 거죠. 피부에 단백질이 많아. 피부에 단백질의 대표적인 애가 콜라겐이잖아. 피부의 단백질의 대표적인 애가 엘라스틴이고 피부의 단백질의 대표적인 표피 조직의 각질이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색깔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약해지게 되면서 쉽게 끊어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름이 발생하고 노화가 생기고 또 산화 어떻게 얘기했죠? 멜라닌 색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되면 진해지는 거고 그쵸? 산화되자고 환원되면 다시 제 색깔로 본래의 투명한 색깔로 돌아가잖아요. 활성산소를 많이 노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색소도 산화돼서 진해진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활성산소가 내 몸에 많으면 어떻게 된다? 늙는다. 네, 결과적으로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잖아요. 그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고요. 앞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상어가 바늘을 딱 잘라놨을 때 깨끗하게 처음에는 있었던 표면이 공기를 만나고 산소를 만나고 활성산소를 만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노랗게 변하는 것처럼 내 피부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니까 활성산소는 없애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산화 물질을 먹어야 된다. 맞잖아요. 그럼 산화를 방지시켜주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 물질의 작용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원자는 뭐를 갖고 있다? 전자를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시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얘가 원자든 분자든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주변에 이렇게 짝이 있어요. 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짝이 있는데 몸 안에서 이 프리라디칼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는 짝이 없어. 짝꿍이 없는 거야. 짝꿍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불안정한 거지. 이렇게 찌꺼기기 때문에 짝꿍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되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굴 막 공격해서 자기가 부족한 전자를 뺏어오려고 다른 데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요게 바로 활성산소거든요. 지금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없애는 게 제일 좋겠죠? 막 우리 몸을 공격하니까 없애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얘가 지금 부족하니까 얘한테 뭘 주는 게 좋아? 부족한 거 주는 게 좋죠. 김정은이가 안 주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뭘 그죠? 막 어쨌든 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 달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 뭐 줄게,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 할까요? 그냥 싹 밀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밀어내는 거 방법 한 가지라 얘가 부족한 걸 메꿔서 얘를 가만히 잠재우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 활성산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항산화 물질이 내가 계속해서 먹는 항산화 물질을 먹으면 얘가 얼마나 착한지 여기 와서 자기가 있는 애들 여기다 딱 넣어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안정이 돼서 아무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항산화 성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항산화제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불안정한 활성산소를 안정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얘가 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DNA를 공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포나 어떤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변질시키지 않게끔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되고 산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방이. 그래서 세포가 노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모든 DNA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생기고 유전자 변이가 생기지 않아서 암 같은 것도 잘 생기지 않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먹어야 되냐면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왜 식물에는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 많은가 어제도 잠깐 얘기한다시피 혹한 지역에서 사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그걸 버티기 위해서 자기만 스스로의 굉장히 강력한 물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물질들이 바로 활동케미칼
식물에서 얻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화학 성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성분들을 내가 꾸준히 먹게 되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보호 형태의 그런 기능들을 내가 얻을 수 있고요. 내 몸에 발생되었던 활성산소가 부족한 거를 공급돼서 내 몸이 굉장히 안정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어디에서 얻어지느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칼라, 진한 애들 있잖아요. 색깔이 진한 애들. 그런 애들이 바로 항산화 물질이 많더라. 그런 애들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활성산소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활성산소 안정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별로 이렇게 칼라 진한 애들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한 애들 있잖아 우리한테. 색깔, 안토시아닌부터 해서 폴리페놀부터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트랜스펙터와 함께 리오비다라는 제품이 이렇게 같이 섞여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도 있고 그러면서 뭐가 더 즐거우냐면 얘가 몸 안에 뭘 없애줘? 활성산소를 없애줘.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니까 이 제품은 누가 먹으면 좋겠습니까? 뭐든지 여러분들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먹는 건 당연한 거지. 저도 먹어도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여러분들 먹는 건 당연하지만 또 누가 먹으면 좋을까? 어저께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봤으니까 이거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다 먹어도 되는 거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면 잡티 많은 사람들, 그죠? 김 있는 사람들, 주름 잘 생기는 사람들, 그쵸? 그런 사람들 드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여드름 있는 사람들도 드셔도 좋아요. 염증 같은 걸 없애주는 게 바로 항산화 물질의 항염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여기 보면 PBCS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얘를 비타민 C만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딱 이름만 보고 나서 비타민 C만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타민 C 자체가 항산화가 너무 좋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증 없애주고 그다음 항산 효과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 몸에 면역도 증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여러분들 드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드름 피부한테 꼭 권해주세요. 색소 침착 있는 피부한테 꼭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넘어가서 비타민 C가 피부에 작용하는 거는 좋은 건 아시죠? 얘가 왜 좋냐라고 얘기하면 우선은요 비타민 C는 산화를 방지시킨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색소 침착이 어떻게 됐어요? 멜라닌 색소가 산화됐었잖아요. 그걸 산화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백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백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그래도 가장 강렬한 애가 누구냐? 그럼 비타민 C를 잘 뽑아요. 화장품에서도. 그리고 먹는 거에서도 비타민 C를 뽑아요. 그래서 비타민 C만 꾸준히 섭취만 잘해도 무슨 효과가 있냐면 피부가 정말 맑아져요. 근데 화장품은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품으로 비타민 C를 바르는 효과가 더 좋은 거 아세요? 그래서 에센스를 여러분 비타민 C가 들어있잖아요. 그거 꾸준히 바르면 정말 피부가 맑아져요. 그래서 뭐 수분이 많아서 맑아져요가 아니라 진짜 어제도 강조했지만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되게 특징인 경우가 뭐냐면 단백질이 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얇아지고 끊어지기 쉬워져요. 그 대표적인 단백질이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이 산화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콜라겐이 좋아. 그래서 비타민 C 언제 먹으면 굉장히 좋으냐면 여러분 입안에 아까 계열별 잠깐 사진 보여드렸는데 입안이 헐었을 때 그쵸? 여기 이렇게 염증이 생겼을 때 그때 비타민 C 먹으면 혓바닥 돋았을 때 비타민 C 먹잖아요. 바로 얘가 이것도 다 점막이지만 콜라겐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콜라겐 조직을 빨리 만들어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피부에 재건을 하기 위해서 비타민 C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산화 효과지만 항산 효과를 더불어서 단백질의 산화, 멜라닌 색소의 산화를 방지시켜서 그래서 피부가 맑아지고 피부가 탱탱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바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저께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비타민이에요. 요즘에 영양이 너무 과다한 거지. 너무 많이 먹고들 있어. 그래서 많이 먹으니까 굳이 내가 비타민C 먹어야 되나요? 굳이 뭐 이런 걸 먹을 필요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요즘엔 많지만 부족하진 않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부적절한 영양이에요. 부적절한 영양을 왜 부적절한 영양이라고 얘기할까요?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맛있는 것만 먹어요. 맛없는 건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해요. 특히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뭐가 생각나냐면 저도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이 드니까 자꾸 나물이 맛있어요. 자꾸 나이가 드니까 안 먹던 게 자꾸 맛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라면 몸에서 그걸 자꾸 원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라고 우리가 좀 땡기는 것들은 뭐냐면 그걸 먹으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뭐가 부족하다는 게 야채에서 얻어낼 수 있는 무기질과 야채에서 얻어낼 수 있는 비타민 같은 것들이 부족하니까 자꾸 먹으라는 얘기인 거고 내 몸을 자꾸 보호하려고 만든 건데 젊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젊을 때는 어땠어요? 맛있는 것만 먹었어요. 단 것만 먹고요. 기름진 것만 먹고요. 뭐 어때? 맛있는 것만 먹고 살지 굳이 맛없는 거 이건 건강한 맛이야 그러면서 안 먹는 애들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맛있는 애들은 대부분 뭐가 많아요? 설탕이 대부분이에요. 지방이 대부분이에요. 뭐가 없어요? 비타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적으로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부족한 겁니까? 비타민이 굉장히 부족해져 있어요. 현대인들한테 가장 부족한 것들이 뭐냐 그러면 비타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타민 B군이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건강식품의 흐름도 어떻게 가고 있냐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제품이 워낙에 좋긴 하지만 다른 회사들이 어떤 제품들 나오는지 관심 있게 보시면 비타민 B군의 농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거예요. 비타민 B군이 계속해서 인정받고 있고 옛날에는 비타민 C를 막 많이 먹는 게 막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비타민 B군을 더 열심히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는 거지. 왜 그러느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 몸은 얘네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에너지 역할을 하죠. 몸에 힘을 내주고 그 다음에 열량을 내주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들어와서 열량을 내고 에너지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대사 과정 중에서 비타민 B군이 없으면 얘가 대사되지 않아요. 대사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들어와서 고스란히 뭐로 남는다? 지방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잘 타서 내가 힘이 나게 해주고 얘가 잘 타서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모될 수 있게끔 도와주려면 뭘 먹는 게 좋냐? 비타민 B군을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 대사의 필수적인 성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를 먹게 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훨씬 더 잘 타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잘 타, 대사가 잘 돼. 그러면 무슨 얘기인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주지. 이미 내가 먹은 것들이 잘 타니까 불이 확 붙어서 힘이 나게끔 도와주니까 활력을 넣어주고요. 피로감이 없어지게끔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이에요. 거기다가 어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비타민 B5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개선시켜주고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뇌신경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해서 뇌 기능에 굉장히 좋고 신경 전달 물질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대사를 하든 간에 비타민 B군이 없으면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피곤해요.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입에 비타민 C만 부족해서 입에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 입술이 찢어지고 그리고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입술에 푹 터지면 이렇게 피곤하면 쭉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대부분 바이러스가 침투한 그 전에 면역이 떨어져서 비타민 B군 자체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탈모되는 경우도 바로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요. 비만이 되는 경우도 뭐 때문에 그래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탄수화물은 이렇게 포도당이라는 애로 바뀌고요. 지방이라는 애는 지방과 글리세롤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어디를 만들어야 되냐면 에너지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뭐라 그런다? 대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사 과정 중에 보시면 비타민 B군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비타민 B군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고 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을 먹으면 활력이 생긴다, 피곤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비타민 B군 먹었더니, 비타민을 먹었더니 노란물이 나와요. 저 그래서 안 먹을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자, 그런 분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수용성 비타민은 흡수돼서 그 흡수가 잘 되고 나머지 색소만 나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나가는 게 내 몸에 모든 중요한 것들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노란물이 안 나면 그 흡수가 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물이 나온다는 걸 그 리보플라빈 자체가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노란물이 나오는 건 얘가 정상적으로 작용을 잘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어떤 거랑 관련이 깊다? 염증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입술 물집, 입안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입술이 부풀어 오르는 거, 각질이 막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 모두 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술이 잘 부르튼다, 무기름감이 지속된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혓바늘이 돋는다, 많이 먹지 않는데 살찐다, 그 다음에 만성피로에 시달린다. 얘네들 모두 다 뭐가 부족해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을 꼭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영양 상태가 밸런스가 맞아서 훨씬 더 다른 영양 성분을 섭취할 때 그 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제품이든 간에 건강식품을 권유하시기 전에 이분이 비타민을 드시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랑 한번 찾아볼게요. 피부랑 이 비타민과 연결해봤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잘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냐? 비타민 B2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잘 갈라지고 잘 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입술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냐? 비타민 B6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붉은색 피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겁니까? 여기 볼이 빨갛거나 염증이 막 생긴 것처럼 염증은 아닌데 이렇게 실핏줄 터진 사람,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민감성 피부, 홍조 띈 피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꼭 먹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아연이에요. 이게 부족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건성 피부, 피부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각질이 잘 생기는 피부일 경우에는 바로 비타민 A라는 게 부족해서 그래요. 비타민 A는 눈의 시력에 도움이 되는 건데 얘가 피부 점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발라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먹어도 좋지만 그래서 나온 애가 바로 레티놀 화장품 아닙니까? 피부에 굉장히 좋은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A입니다. 그 다음에 비듬이나 가늘어지는 모발, 이런 것, 두피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때는 꼭 부족했던 게 뭐냐면 비타민 B7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오틴이에요. 그래서 그 비오틴 자체가 부족해지면 탈모가 훨씬 더 잘 생기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피부에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나타나는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영양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이다, 비타민 B군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제품들, 그리고 비타민 C가 들어있고 비타민 A, 뭐 이런 거 나열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뭐 어떤 거를 선택하시든 여러분들 더 잘 권유 잘 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걸 선별하셔서 권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모가 수명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오래 살까요? 늙은 사람이 오래 살까요? 늙은 사람이 오래 살아요? 젊어 보이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난 동안이에요 라고 자타가 고민한다. 나도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도 어려 보인다고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 수명이 훨씬 더 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쌍둥이들을 놓고 계속해서 추적 조사를 했어요. 1600쌍을 대상으로 해서 그만큼 계속 연구 추적을 했더니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났잖아요, 쌍둥이들은. 그쵸?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한 사람은 동안으로 계속 유지되는 사람이 있는데 쌍둥이들도 불구하고 하나는 좀 더 늙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생활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사실은 하지만 관리가 더 잘 된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쌍둥이가 똑같은 날에 태어났다고 똑같은 날에 죽진 않잖아요. 그러면 먼저 죽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나중까지 안 죽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놓고 보니까 동안일수록 치매 위험이 훨씬 더 적고요. 동안일수록 훨씬 더 건강하고 동안일수록 장설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피부에 이렇게 막 열심히 바르고 피부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무 사치스럽다, 걔는 너무 화려해, 지 얼굴 처발리는 것밖에 못해, 이렇게 우리끼리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정말로 자기 피부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명이 좋고 훨씬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막 누구 내가 얼굴을 바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요즘 또 있어요. 그거냐, 페미니즘 있으신 분들 막 화장하는 거 막 되게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동등하게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여자든 남자든 화장할 수 있으면 하고 발라줄 수 있으면 발라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되게 웃긴 건 이런 논문들이 나왔어요. 얼굴에 주름이 많아요. 얼굴에 주름이 많은데 그 주름이 많은 사람일수록 똑같은 나이일 때 주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생겨서 골다공증이 걸리는 확률이 훨씬 더 높대요. 그래서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 주름의 개수가 뼈하고도 연관이 깊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부 탄력이 자, 남일 같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자, 저도 옛날에 처음에 어머 이렇게 어떤 몸매 관리를 이렇게 해. 근데 정말 나이가 드니까 자꾸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막 날개들이 자꾸 생겨.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막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팔에도 막 날개가 생기고요. 막 옆구리에도 막 자꾸 날개가 생기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쳐준단 말이에요. 요것만 끝나느냐면 점점 노화되면 얼굴만 여기만 쳐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요 그림은 남자분들은 좀 눈을 감으시면 훨씬 더 좋겠는데 무슨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뭐 그냥 아시지만 말을 안 할 수 있겠지만 어디가 꺼집니까? 위가 자꾸 꺼져요. 그죠? 그래서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건 당신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만 그래요. 저만 쓰레기예요. 자, 자 여기가 막 이렇게 막 처지잖아요. 처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보냐면 옛날에 할머니도 그냥 배꼽하고 젖꼭지가 닿을 것 같은 거. 쭉 찾아가지고 저기까지 막 내려오고요. 진짜 제가 볼 때 저희 할머니 보면서 이렇게 뒤로 넘겨도 되겠네 막. 제가 막 이랬었거든요. 정말 탄력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바로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쫑긋하신 분들도 있고요. 막 날개 없이 아주 그냥 매끈한 몸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건 관리의 차이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 몸에서 이런 탄력 관리를 해주는 애들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란 말이에요.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들을 잘 보충해주면 훨씬 더 탄력 있는 몸매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콜라겐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저께 배우셨죠? 진피에 있었죠. 그쵸? 그리고 진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망상층인 거고 그 망상층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 콜라겐 자체가 우리 몸에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표피를 지지해주고 피부의 외관을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그러면 콜라겐은 여러분들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무슨 세포에서 만들어집니까? 어제 배웠죠? 섬유화세포. 피부세포에 굉장히 중요한 진피 조직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섬유화세포였고 섬유화세포가 누구를 만들어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소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섬유화세포 자체가 계속해서 단백질, 내가 먹은 아미노산들을 가지고 이거를 적절하게 배양을 해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콜라겐을 만드는데 콜라겐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가느다란 끈이 아니라 상중 나선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타래처럼 이렇게 꼬여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꼬여있는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아십니까? 혹시 단백질을 잘게 부수면 뭐로 변해요? 아미노산으로 변해죠. 그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개예요? 많아요? 그냥 모르면 많아요. 자, 20개. 아미노산의 종류는 딱 20개예요. 그 20개 중에 18가지가 있어줘야 누굴 만드냐면 콜라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콜라겐을 만들 때 그 여러 가지의 아미노산의 비율이 딱 적정하게 만들어지면 얘를 이렇게 섬유화세포가 만들기 시작하고 얘가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해요. 만들어 놓은 단백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꼬이는 거예요. 꼬이면 얘가 꼬이는 게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져요. 그래서 돼지 껍데기가 단단해요? 사람 피부가 더 단단해요? 돼지 껍데기가 단단해요. 돼지 껍데기가 단단한 이유는 더 많이 꼬였기 때문이에요. 상중 나선 구역부가 우리가 이렇게 실을 꼬아가지고 계속해서 돌리면 얘가 꼬여지잖아요. 계속 꼬여지면 어떻게 돼? 뻔뻔해지잖아요. 그냥 돼지 껍데기는 이걸 많이 꼬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사람 껍데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덜 꼬여준 거고 그 다음에 생선에 있는 콜라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보다 덜 꼬여진 거예요. 그래서 만졌을 때 부드러운 게 다르고 두께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콜라겐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정점을 이룰 때가 있어요. 언제가 제일 예뻤어? 20대가 제일 예뻤어. 그게 가장 예쁘다가 얘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20대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이 콜라겐은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어떻게 돼요? 4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건 50대가 넘어서 폐경이 오게 되면 내 몸의 모든 콜라겐이 얼마가 되냐면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폭삭 눕는다는 뜻이지. 갑자기 주름이 더 깊어지고 없던 처짐이 갑자기 생기고 아무리 노력해도 피부가 탄력적이지 않고 이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몸에서 뭐가 안 만들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콜라겐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자, 잠깐 보시게 되면 20대의 피부와 50대의 피부를 보게 되면 저 하얗게 생긴 애가 누굴까요? 섬유화세포. 저 섬유화세포고요. 그 섬유화세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뭐를 만들어요?
콜라겐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콜라겐을 막 만들다가 막 그러면 콜라겐의 양이 줄어들면서 이쪽에서 거의 없어지게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어떻게 지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콜라겐을 놓고 보면 전산미경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20대의 콜라겐과 50대의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 양이 확실히 적어 보이시죠? 근데 콜라겐 자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주변에 누가 있어서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성분들이 다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가득 들어놓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훨씬 더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20대에 건조하지 않았던 건 콜라겐도 많지만 그 콜라겐 주변에 누가 많았던 거예요? 수분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콜라겐의 양이 줄어드니까 수분의 양도 이를 잡아주지 못해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젤라티나라는 게 얘기가 있어요. 생선을 졸였거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도가니탕 끓여보신 적 있으시죠? 끓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끓일 때는 이제 뜨거운 상태니까 다 액체 상태였는데 얘를 차갑게 굽게 놔두면 차갑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게처럼 바뀌잖아요. 얘가 뭐냐면 생선에서 또 콜라겐이든 도가니에서 또 콜라겐이든 얘네들이 누굴 다 빨아들인 거예요. 수분을 쫙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콜라겐처럼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몸에 콜라겐이 많으면 수분을 잡고 있는 능력이 좋겠어요? 없겠어요?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콜라겐을 잡고 있는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대는 콜라겐이 많으니까 수분 보유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40대가 되면은 콜라겐 양이 적어지니까 수분을 잡아줄 수 없으니까 얘는 증발한다고 자꾸. 그래서 더 건조감이 심해져요. 그래서 수분을 넣어줘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잘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는 건 피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뼈에도 존재하고 혈관에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그 관절, 연골 이런 거에도 다 콜라겐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분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콜라겐 감소로 인해서 얼굴뼈의 변화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얼굴뼈가 변해요. 뼈가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뼈가 위축이 돼요. 나이 들수록 여기는 튀어나오고요. 여기는 줄어드는 거예요. 뼈는 그대로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뼈도 변한다는 거지. 뼈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빠져나가면서 턱선이 얇아져요. 턱선이 얇아지면 좋은 거 아니야? 턱선이 얇아지면서 여기를 받치고 있던 뼈가 없어지니까 뭐가 무너져? 여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부로 탱탱하게 만들어줘야 되기도 하지만 뼈 자체에 콜라겐이 잘 들어차게끔 만들어줘야 여기가 단단해서 얼굴이 무너지지 않게끔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얼굴은 지금 턱선이 좀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얼굴은 어떻게 된 거예요? 턱선이 무너져 있죠. 턱선이 무너진 건 결과적으로 얼굴의 탄력도 떨어졌지만 피부를 받쳐주던 뼈에 있는 콜라겐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무너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뼈를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이 뼈, 턱선뼈가 굉장히 얇아지더라라는 게 이 근거가 과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얼굴뼈를 비교해 봤을 때 뼈에도 굉장히 콜라겐이 칼슘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콜라겐도 빠져나가게 된다. 뼈의 밀도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럼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 20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로 구분이 돼요. 자, 얘가 해준 역할은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특히나 이 아미노산을 고스란히 섭취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럼 단백질 섭취하게 되면 돼지 껍데기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닭발 먹으면 되잖아요. 자, 왜 흡수가 안 돼요? 입자가 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꼬이는 게 많이 꼬였어. 그쵸? 꼬이는 게 많이 꼬였는데 내가 이거를 다 녹여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부족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꼭 먹어야 되면 단백질을 별도 꼭 드셔야 돼요. 그게 근육을 만들 때도 되게 좋지만 사실은 이 단백질이 들어가면 어디에도 들어간다? 뼈에도 들어간다. 뼈에도 오로지 99%가 칼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칼슘과 인과 여러 가지 무기질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차 있는 게 분명 뭐에 있냐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콜라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칼슘만 열심히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 같이 먹어야 돼. 단백질도 같이 먹어야 돼. 그러면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부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뼈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연골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단백질 제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조금 시간을 빨리 얘기를 하면서 그럼 피부에 있어서는 지금 먹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비타민 꼭 먹어줘야 된다. 항산화 성분인 항산화 물질 먹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단백질 먹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면역과 피부에 대한 얘기. 아주 면역에 대한 건 저보다 더 선수이실 것 같아요. 그쵸? 누가 봐도 면역에 대한 건 다 있으시죠? 뭐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또 어떻게 면역을 푸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한번 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아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만병,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질병들이 갖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질병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현상들,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뭐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 그쵸? 스트레스 받으면. 그리고 고스란히 피부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피부 트러블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 이 피부 트러블이 나왔을 때 여드름이야. 우리 여드름 관리만 해주는 걸로만 해결하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까지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발진.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 논문 쓴다고 공부하다가 온몸에 발진이 다 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논문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병이 얻어가지고 1년인가 2년인가를 병원을 다니는데도 낫지도 않고 한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언제 낫는 줄 아세요? 논문 다 쓰니까 낫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인 거예요. 아무리 어떤 걸 하더라도 그 원인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면 다른 아무리 처리를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복통,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막 밤에서 대장 증후처럼 막 설사를 하는 경우들도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많이 나타났냐면 원형 탈모증. 그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죠. 또 한 가지 감기,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감기에 걸려요. 저희 아들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중간고사를 하는데 제가 사실 어저께 왔어. 그저께 저녁에 저희 아들 응급실을 갔어요. 중간고사 하는데 밤을 한 이틀을 샜더니만 면역력이 뚝 떨어진 거야. 스트레스는 너무나도 많은 거고 이제 졸업에 가까워졌으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장염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 질병으로 다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질병이 나타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면역과 동시에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율신경이라는 건 문제는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호르몬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호르몬에 알고 계신 호르몬 종류 한번 얘기해 보시면 성장 호르몬. 지금 여러분 성장 호르몬 나와요, 안 나와요? 응? 나와요. 안 나오면 여러분들 다 죽었어요 벌써. 머리카락은 어떡할 건데? 손톱은 자라야 되잖아요. 피부도 자라야 되고 뇌세포도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장기나 이런 것들도 계속 복구가 돼야 되는데 성장 호르몬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양이 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보다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또 뭐가 있어요? 어떤 호르몬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성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갑상선 호르몬도 있고요. 또 부신피질 호르몬이 있어요. 부신피질 호르몬이 뭘까요? 부신이 어디입니까? 신장 위에 붙어있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신이에요. 여기서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지금 얘기해드리는 호르몬 중에서도요, 호르몬이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얘가 양이 많아지느냐 양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몸의 변화가 심하시죠.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면 몸의 변화가 너무 많이 와요. 막 열이 오른다든가 홍조가 온다든가 우울증이 온다든가 그냥 갑자기 확 눕는다든가 이게 바로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여성 호르몬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신피질 호르몬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내 몸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사이클이 서로 연동돼 있어요. 만약에 호르몬 관리가 잘 안 됐다. 그래서 갱년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몸에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호르몬과 면역도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면역과 자율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연결이 돼 있어요. 자율신경과 호르몬하고도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가 왔는데 밤에 잠 못 자는 경우는 자율신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사이클이 아주 최선의 상태로 가장 잘 밸런스가 맞아줘야 되는데 한 가지라도 무너져버리면 내 몸에 질병이 생기고 내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돼요.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뭐냐? 네아스토 호르몬.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그럼 이 네아스토 호르몬은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스트레스를 딱 받기 시작을 하면 네아스토 호르몬이 딱 나오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자극 호르몬들을 분비시키게 시켜요. 그러면 부신피질에서 뭐를 만드냐면 코르티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 예, 얘가 막 이제 분비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교감 자율신경계로 좀 넘어가게 되면 이쪽에서 부신에서 나오는 수질. 수질은 뭐 피질은 바깥쪽에서 나오는 데고 수질은 요 안쪽에서 있는 데거든요. 그 수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요. 그래서 막 흥분되고 막 이래요. 흥분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긴장하고 수축하고 몸만이 계속해서 뭔가 좀 그 긴장감을 놓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인자는 결과적으로 뭐를 만들어낸다?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럼 자율신경이 뭔데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는 거 아세요? 네. 부교감신경은 뭘까요? 부교감신경. 교감과 부교감이에요. 교감은 긴장하게 만든다. 부교감은 안정하게 만든다. 내가 편안해. 집에 가면 잠을 잘 자고 밖에 나오면 난 잠을 잘 못 자겠어.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편한 상태. 낮에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교감이 많이 나와요? 부교감이 많이 나와요? 교감이 많이 나와야 돼요. 교감신경이 많이 나와야 긴장하고 저 얘기 열심히 들어야지, 저거 무슨 얘기인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했지, 이런 거를 긴장하면서 듣기 때문에 긴장하게끔 만드는 호르몬이 뭐예요? 신경이 뭐예요? 교감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부교감 신경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 하려고 잠깐 볼게요. 부교감은요, 동공이 좁아지고요, 신분비, 그렇게 입에 침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심장도 천천히 뛰고, 그 다음 위장도 자극이 나서 소화도 잘 만들어지고요, 소화액도 많이 만들어져서 쓸개식도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서 소화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이라는 걸 한번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 긴장을 자꾸 시킨다는 거지. 동공이 확대돼, 졸면 안 돼, 눈을 크게 떠야 돼, 먼저 동공이 확대되고요.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침이 분비가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앞에 썼는데 강사를 보통 보면 물 많이 마시잖아요.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뭘 어딘가 발표하러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긴장해서 물을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교감신경이 지금 계속해서 작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저도 강의 전에는 웬만하면 잘 안 먹어요.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약간 흥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보통 평균적으로 교감은 낮에 많이 나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게 밤에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감이라고 하는 신경이 밤에도 나와요. 왜 밤에도 나와? 밤에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 거고, 밤에 또 뭘 할 거야?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야근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낮에 나와줘야 되는 애들과 밤에 나와줘야 되는 애들이 다 분리가 돼서 얘가 아예 그냥 정상적으로 사이클을 잘 돌면 되는데, 문제는 나오지 말아야 될 때 나와버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쉴 때 쉬어야 되는데, 문제는 쉬지 못하고 내 몸에 뭐 모든 것들 다 해지 못하고 얘가 자꾸 긴장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더부룩하게 아프고, 숨이 막 차고, 그쵸,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뛰고, 그 다음에 손에 막 땀이 막 나고, 그 다음에 막 화장실 자꾸 가고 싶고, 동공은 막 커져가지고 눈은 막 엄청나게 피로해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몸 안에서 면역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몸 안에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질병에 노출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율신경 실조 현상이라고 해요. 자율신경은 지가 알아서 다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은 너무 많아지고 편안해지는 상태가 항상 없는 거지.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긴장 상태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부교감신경이 부족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몸은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니까 체온도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고, 굉장히 여기저기 아픈 상태가 막 많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분도 막 급격히 막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몰라, 나 막 다 피곤해,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만성 피로감까지도 같이 올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뭐냐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나타났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났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 자율신경들이 정상적인 기능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면역의 관련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라. 고강신경이 과잉으로 긴장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에 문제가 오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도 많이 못 잔단 말이에요. 저도 어저께 사실은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을까요? 오늘 또 강의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또 얘기를 해드릴까? 또 잠깐 잠들었다가 내가 이렇게 자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벌떡 일어났더니 잠이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밤을 거쳐 진짜 날로 샜어요. 그래서 6시에 잤어요 제가. 근데 화장은 잘 먹지 않았나요? 그게 다 불아파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율신경이라는, 저는 지금 그러면 정상적인 자율신경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정확하게 지금 거의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몸이 정말 못 참는 상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자율신경이 불안정하신 분들, 자율신경 실조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에스펌이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에 닫혀져 있던 혈관을 좀 열어주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긴장 같은 것들도 완화시켜서 근육을 좀 유한시켜줘야 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줘서 과민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바로 이렇게 좋은 에스퍼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권유한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는 자율신경 실조증 걸린 사람들한테 권유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나 약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 또 있으냐면 학습 많이 하는, 공부 많이 하는 수험생들한테도 권유하는 게 좋죠.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면 훨씬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도 권유하면 좋은데, 그럼 이 사람을 이거를 권유해야 되는 피부 타입은 누굴까요? 민감한 사람한테 권유해야지. 기본적으로 민감한 사람한테 권유해야 되고, 여드름 난 사람인데 그 여드름이 단순히 과잉 피지가 아니라 뭐 때문에 여드름 난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서 여드름 난 사람들한테도 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실 수가 있고요. 칼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칼슘은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몇 퍼센트가 있어요? 여기 대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뼈에 가 있어요. 뼈에 가 있고 나머지 1%는 어디가 있습니까? 혈액가 있어요. 왜 혈액가 있을까요? 혈액과 림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근육의 수축과열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경 전달물질을 전달해줄 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신경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벽을 제가 몰랐어요. 뜨거운 지를. 자,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뜨거워. 근데 내가 여기 짚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뜨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손에서는 뜨겁다라는 감각 신경이 자극을 했어요. 맞죠? 그리고 뇌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뛰어라는 운동신경이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지금 손과 뇌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쵸?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스피드하게 확 지나갔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신경 전달물질을 전달할 때 누가 꼭 있어야 되냐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전달이 잘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칼슘이 너무 없어. 부족한 사람이야. 이걸 됐어. 어떻게 해요? 안 뛰진 않겠지. 느리겠지.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전달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이 수축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진짜 너무 없어. 뼈에 있는 칼슘이 모두 다 나왔는데도 칼슘 정말 없어. 그럼 무슨 일까지 벌어지면 심장 마비까지 올 수도 있어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수축과열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칼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99%가 뼈에 있는데 1%가 혈액에 있는 건 이런 신경 전달물질 전달하기 위함인데, 문제는요, 왜 골다공증이 생겨요? 내가 안 먹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먹어놓았던 칼슘들이 다 어디로 갔었어요? 뼈에 다 저장되고 조금씩 아주 조금만 혈액에 남아 있었었는데, 혈액 자체에서 뭐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칼슘이 없는 상태예요. 혈액에 칼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먹어줘야 되는데 뼈에 있는 걸 갖고 올 수밖에 없어. 뼈에 있는 걸 갖고 오려고 그러면 뼈에 있는 걸 뼈를 부셔야 될까? 뼈는 워낙 단단하니까. 그쵸? 뼈에 있는 걸 부시려고 그러면 파골세포라는 애가 부시는 거예요.
한 번 필요하면 한 번 부시고, 두 번 필요하면 두 번 부시고, 계속 필요하면 어떻게 해? 계속 부시다 보니까 뼈가 어떻게 돼요? 구멍이 송송송송 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골다공증. 결과적으로 내가 골다공증이 안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슘을 먹어줘야.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 벌어오는 게 많다고 해서 돈을 안 벌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그것도 좀 나. 그쵸? 그럼 돈을 벌어놨어도 이 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어와야지. 자꾸 그냥 깨서 먹을 거야. 일 안 하고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뼈에 있는 거 잘 남겨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먹어주면 뼈에 있는 거 고스란히 유지된단 말이에요. 안 먹으니까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슘은요, 굉장히 신경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뼈하고 치아를 공부하지만 뭐를 해요? 근육의 수축을 할 때 굉장히 조절하는 능력들을 갖고 있고, 면역 기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얘가 혈액 안에 존재하면서 혈액이 산성화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액은 무슨 상태가 돼야 되냐면 알칼리 상태가 돼야 돼요. 약 알칼리 상태가 돼야 되고, 피부는 무슨 상태가 돼야 될까요? 약산성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산성입니까? 알칼리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잖아요. 피부는 약산성, 그쵸? 그 다음에 혈액은 어떤 상태? 약알칼리. 그럼 그 알칼리를 유지시켜주는 애가 누구예요? 칼슘이에요. 그래서 체액에 칼슘이 부족할 때 이거를 잘 뼈로 갖게끔 해주고 석회와 딱딱하게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애가 누구예요?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섭취할 때는 항상 누가 같이 따라와? 마그네슘이 따라와. 그래서 얘가 같이 평형을 좀 이뤄줘야 훨씬 더 밸런스를 좋게끔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마그네슘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눈 떨리잖아요. 눈만 떨리나요? 다리도 떨려요? 전 엉덩이도 떨리더라고요. 진짜 양쪽 엉덩이 떨리는 게 아니라 한쪽 엉덩이만 실룩실룩실룩이래요. 이거 언제 그러냐면 운동할 때. 운동 갑자기 안 하다가 런닝머신을 잘 걷지도 않는 애가 한 30분, 40분 운동 살을 한번 빼보겠다고 런닝머신을 막 한 번 하고 나면 갑자기 엉덩이에서 실룩실룩실룩 해요.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그러면 마그네슘은요, 근육이 막 움직였을 때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특히나 많이 소모될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마그네슘 되게 많이 소모돼요. 운동할 때도 소모되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많이 소모되는 애가 누구냐?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부족한 미네랄 중에서 칼슘도 많이 부족하지만 마그네슘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눈이 자꾸 떨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마그네슘이 부족해 생각하지만 사실 잠도 못 잤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과 며칠 동안 내가 마음고생을 했어. 그럴 때 눈 떨린다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해 라는 건 결과적으로 누구 때문인 거였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던 거였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해진 거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보충해주게 되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먹어주면 결과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도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얘가 천연 신경안정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지수와 칼슘 농도와의 관계를 다 본 논문 결과도 있어요. 우울증이 높은 사람들을 보니까 혈액 안에 뭐가 없어? 칼슘이 별로 없더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시려면 뭘 같이 건조하는 게 좋으냐면 칼슘을 같이 건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면역